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7번째 시간 초기 선교사 이야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도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인수입니다. 네, 여기 전 교수님. 드디어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으로 천주교 초기 박해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천주교회를 이제 좀 넘어서 드디어 저희가 이제 개신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 개혁은 예전에 일어났는데 왜 가톨릭과 개신교는 조선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지, 개신교는 초반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이 좀 없었나요? 없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개신교는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개신교 자체의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실을 먼저 다져야지 외부로 나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유럽에서 자리를 그렇죠. 못 잡고 천주교라는 강력한 어떤 다른 기독교 전통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위를 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저희는 이제 책으로만 보게 되고 어떤 끊어서 보기 때문에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뭐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 초반에 그분들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소수였고 그분들의 힘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종교개혁이 유럽을 반토막 낸 건 맞아요. 네. 하나는 가톨릭, 하나는 이제 개신교로 반토막 낸 건 맞는데 네. 출발기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루터는 선교 하시는 분들이 루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루터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땅끝이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유럽만 생각했었던 거구나. 다른 데까지 루터가 관심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네. 위기를 닥쳤잖아요. 종교개혁 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위기를 해외 선교로 만회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던 부분이 해외 선교를 하려면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밖으로. 근데 그 신학로가 개척이 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배로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진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당시 가톨릭은 그래도 재력이 좀 있었고 그렇죠. 그런 거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도 있었지만 예. 개신교는 처음부터 그거를 만들 수는 없었으니. 그렇죠. 처음부터 어떻게 그 해외 선교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선교를 하려면 누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톨릭은 누가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의 예, 당연히 신부님이 나가죠. 신부님들이. 예, 신부님은 결혼도 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도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식적인 선교 단체는 아니지만 수도회, 네. 뭐 프란체스코의 도미니쿠스의 예수회가 있는데 예수회는 선교가 주목적이에요. 그런 수도회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개신교는 첫 출발이 뭐였냐면 수도회를 없애는 거였잖아요. 수도원을. 네. 루터라든가 깔뱅이 그렇죠. 수도원을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네. 우리 루터 선생님은 보라씨 부인입니다. 부인. 제가 보라씨라고 불러요. 이 보라씨랑 또 결혼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보라씨는 수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신교 전통은 수도원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선교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수도사들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개신교는 그런 자원 자체가 없는 거죠. 누군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을 선교사로 보냈었던 건가요, 당시에는? 가톨릭은 무조건 그랬죠. 그러니까 수도원은 뭐냐면 하나의 선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별도의 선교 단체가 조성되기까지는 선교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반면에 가톨릭은 수도원을 바로 선교 단체로 전환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바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수도원이라고 하면은 왜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안에서 한 옹기종기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다가 세상과 담쌓고 그렇죠. 담쌓고 그 안에서 말씀 공부하고 본인의 경건 생활만을 한다는 것만을 그게 우리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에요. 아 원래는 그렇지가 않은 원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수도사들은 세상과 담쌌다기보다는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수도원에 잠시 머무르는 거죠. 그거 전혀 몰랐었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수도사들 중에도 세상과 담쌓는 사람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탁발수도회라고 하는데 네. 이 탁발수도회, 프란체스코이나 도미니쿠스회 이런 탁발수도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수도원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 선교한 다음에 다시 수도원에 들어와서 보충하고 영적으로. 궁금한 거는 뭐 도미니쿠스 수도회라는 것은 한 곳만이 아니라 그곳에 여러 지역마다 지부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지부가 있죠. 그리고 프란체스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하고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신부나 그렇죠. 수녀가.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배만 태우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돼. 이제 공부도 다 해놓아 있고 그렇죠. 준비도 다 있으니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그렇죠. 하고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을 배운다 네.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가톨릭은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 루터 깔뱅이 집중하다 보니까 네. 가톨릭 선교사들이 선교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유럽은 반토막 났지만 가톨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신자를 얻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가톨릭은 더 성장해 버린 거예요. 종교 개혁의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월드컵 시즌 아닙니까? 네. 흔히 남미 쪽에는 굉장히 많은 대부분이 가톨릭 국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가톨릭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당시 가톨릭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나아갔기 때문인가요? 가톨릭 선교가 시작이 될 때 신학로가 개척이 됐다고 네. 했죠. 근데 신학로를 개척했던 중심 두 국가 이거는 항해력을 갖고 있는 나라여야 돼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대국이어야 되는데 두 강대국이 바로 영국과 스페인입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 에스파냐, 스페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진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언어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에스파니아. 에스파냐어하고 포르투갈어.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것도 이해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멕시코 혹은 남미가 가톨릭 그 비중이 엄청 많은 이유가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진출이 되면서 종교까지 바꾸게 된 겁니다. 그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이 점령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쓰게 된 거고 나머지는 에스파냐가 점령하게 되면서 에스파냐어를 쓰게 된 거죠. 스페인어를. 그래서 이유가 됐겠구나. 저 예전에 이제 해외에 있었을 때 브라질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언어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포르투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생각했어요. 아니 얘네들은 왜 포르투갈어를 쓸까? 그랬는데 브라질어를 안 쓰고. 네, 브라질어를 안 쓰고.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 그런 역사적 이걸 모르면 그런 배경 지식을 모르면은 전반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왜 포르투갈어를 쓰고 왜 가톨릭의 그런 비중이 그렇게 높은지를 모르니까요. 예,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배우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사 배우면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예, 그래서 루터 깔뱅을 거의 막 한 학기 내내 가르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개신교 교회 사가들이 가톨릭 선교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가톨릭이 세계화된 게 그때 시작된 거예요. 루터 아저씨가 가톨릭을 쳤더니 가톨릭은 세계로 가버린 거죠. 저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국가가 정말로 많은 건지, 그리고 왜 교황이 그 나라를 방문했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좀 환영하고 열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이제 개신교의 시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다시 가톨릭 이야기를 좀 하고 있네요. 네, 이 팟캐스트 강의에서는 개신교의 시점을 1884년으로 잡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거를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알렌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알렌 전에 유명한 또 선교사가 있었어요. 네. 한 명은 귀칠라프라는 사람이고 네. 한 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냐 안 했냐가 네.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조선을 방문한 개신교 선교사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 분은 아니시죠? 네덜란드 네, 폴란드 출신. 폴란드인가요? 네, 귀칠라프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선교사, 그러니까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그 다음에 주한 최초 선교사 이 개념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최초 선교사라 하면은 한국을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양에서 한국에 온 최초 선교사 귀칠라프라든가 토마스 선교사. 그런데 우리가 알렌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알렌은 뭐냐면 최초 선교사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주한 한국에 머물렀던 최초 선교사. 그러니까 귀칠라프나 토마스는 한국을 스쳐 지나간 거고. 네.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한국에 살았던 거죠. 아, 그러면 실상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셨었던 분들은 이제 주한, 그러니까 한국 조선에 그렇죠. 머무셨던 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알렌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시작한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잠깐 얘기해 볼 거는 그럼 그 알렌 선교사님 그분들은 조선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셨나요? 알렌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었어요. 아, 원래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네,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선교의 열매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조선에 네.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사관, 그 당시에 공사관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 공사관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가톨릭과는 다르게 당시 알렌 선교사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선교지로 옮길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가톨릭도 사실 옮길 수는 있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이제 무조건 상부의 허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차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가톨릭은 이 19세기 선교사들만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또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옮기기가 어려웠죠. 현실적으로도. 근데 이제 이 미국 선교사들은 또 19세기 과학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네. 뭐 바람에 돛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기선을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제 철도까지도 놓여진 그런 전화기도 이제 발명되고 그런 네. 시대잖아요. 뭐 종기도 발명이 되고 그러니까 또 가톨릭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랑은 전혀 다른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걸 생각해야 되겠네요. 당시 가톨릭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 상황과 지금 알렌 선교사 개신교회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은 또 완전 또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알렌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선교회의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선교회, 자기를 파송했던 네. 선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런 데서 이제 허락을 맡으면 되고 만약에 독립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선교회 파송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런 사람들을 독립 선교사라고 하는데 독립 선교사는 스스로 결정이 가능하죠. 만약에 자기에게 선교 자금을 대주는 교회하고만 얘기가 되더라도 네. 쉽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렌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도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최초 선교사 하면은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갑자기 알렌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네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그 세 명의 이름이 네. 항상 같이 나와서 아. 동시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은 당연히 맞고 같이 온 걸로 온 알고 걸로 좀 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인식은 이래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최초 선교사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온 선교사 누굽니까? 그러면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그냥 얘기해 버리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최초 주한 선교사는 알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알렌과 언도우드 아펜젤러는 1년이라는 시차가 있어요. 1884년에 알렌이 오고 네. 그다음에 1885년에 언도우드와 아펜젤러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왜 교회 사람들은 알렌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도우드와 아펜젤러를 기억할까? 예, 그게 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학교를 혹시 세워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냐 아니냐, 목회자냐 아니냐. 알렌은 평신도였던 겁니다. 선교회가 있다고는 했었는데 목회자는 평신도 아니구나요. 선교사로 온 거죠. 평신도. 근데 이분의 신분은 의사였던 거예요. 네. 의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을 그렇죠. 고친다면 이념을 넘어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의사라는 신분은 선교사로서는 최적이었죠. 그렇죠. 과학 기술 또 특별히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아시아에 네. 서양의 의료 기술을 갖고 들어왔다면은 이거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렌은 의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네. 의사이자 선교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이제 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알렌보다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를 더 부각시켜주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알렌은 의사로 왔는데 네. 미국 대사관에 의사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근데 이분은 좀 조심스러운 선교를 했어요. 조심스러운 선교라면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허락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네.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좀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을 때 조심스럽지만 알렌보다는 훨씬 더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알렌은 선교사로 있다가 외교관이 돼버려요. 결국 나중에는 외교관으로 네, 외교관이 되나요?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선교사만큼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죠. 없습니다. 예, 선교사들이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죠. 그 나라에 대해서도 네. 속속이 알고 그러니까 알렌은 외교관으로 발탁이 돼버리는 거고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교회와 연관을 갖고 끝까지 선교사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 그런- 입장에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훨씬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알렌과 관련돼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 굉장히 유명한 조정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건이 또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렌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이에요. 네. 이 국사책에 나오는 그렇죠. 병원인데 네. 광 넓게 해 은혜를 베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넓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는 의료 기술을 보급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양의 의료 기술로 조선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네. 다른 말로는 재중원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아마 드라마로도 예,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네. 많은 민중을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재중원이라는 게. 근데 네. 결국은 의료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재중원이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거기에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사건이 숨어 있는 거죠. 네. 그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유명해진 겁니다. 네. 혹시 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 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의 어떤 생애 그리고 언더우드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되게 뜻밖의 이름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제 민영익이라는 분의 이름과 어떤 혹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흔히 명성황후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민비와 그렇죠. 관련된 갑신정변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맞아요. 갑신정변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냐면은 조선을 빨리 개화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빨리. 네. 급한 거죠. 음.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수구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선이 개화가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빨리 일본처럼 개화해가지고 빨리 다 개항하고 이 빨리 위기를 극복해야 네. 되는데 답답한 거죠. 근데 수구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찬동하지 않으니까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이 갑신정변은 수구적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가장 과격한 방법이죠.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논쟁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수구적인 사람들을 칼로 제거해가지고 여기서의 어떤 제거는 정치적 제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암살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우체국이 생겨요. 그걸 우정국이라 당시에 그랬는데 그 우정국을 축하하는 연회에 일종의 초청장이 날아가요. 근데 그 초청장은 뭐냐면은 제거 대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곳에 오면은 초청받아서 온 사람을 이제 차례차례로 제거해야겠다. 네. 그 일본 영화 중에 데스노트라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초청장을 데스노트라고 가끔 얘기하는데 이름이 적히면 이제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민영익이라는 사람도 연관이 돼요. 근데 민영익은 자객에게 칼을 여러 군데를 맞은 것 같아요. 네. 뭐 등도 맞았을 거고, 어깨 이런 데도 맞았을 거고, 네. 뭐 관자놀이도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쓰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국 의사들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요. 외과 수술 이런 거를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 한의사를 생각하면 되죠. 한의사들이 보면 막 절개하고 꼬매고 이런 거 약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허준의 후예들, 네, 우리 맞습니다. 한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칼이 깊게 베었는데 지혈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이 민영익을 살려야 되는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알렌이었구나. 네, 마침 알렌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그 공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조선에 들어왔을 때인 그렇죠, 거죠. 들어왔죠. 그래서 급하게 포조를 보내가지고 알렌을 데리고 오는데 알렌이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포졸들이 자기 집으로 밀어 닥치니까 밤에 네.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리고는 총 아. 자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보호하는 원래 미국 사람들이 서부 개척 시대를 살아가지고 지금도 총기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예. 예. 개인 총기는 네, 가지고 그게 다니는 서부 경우가 시대의 많죠. 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의 그 서부 시대 자기를 스스로 보호했던 그 문화가 아직도 미국에 남아 있어가지고 총기 규제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특히 알렌은 어쨌든 총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총기를 들고 딱 나갔는데 누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렌이 그때 가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긴장했을까요? 불안했을 것 같아. 누가 다쳐서 가는 거면 못 고쳐버렸을 때 네. 자기에게 돌아 불이익. 예, 컸겠죠. 또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이거 좀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라고 그렇죠. 생각할 두 수 가지 있죠. 마음이 아마 복합됐을 텐데 못 고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딱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하얀 이불 위에 민영익이 누워 있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면서 지혈이 안 되고 수많은 또 우리 허준의 후예들, 궁궐의 우리 의사들 네. 거기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한의사들에게는 위기예요, 위기. 그렇죠. 특히 자상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거는 수술이 고치기가 필요하고 어렵죠. 꼬매야 되는 네, 거니까. 고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서양의 의사가 와가지고 이걸 고쳐버리면 자기들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럴 수. 네, 위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게 됐는데 양방과 한방의 어떤 그렇죠. 갈등. 네. 근데 이제 밀렌도르프가 그 한의사들을 몰아내고 네. 알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렌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서양식 외과 수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알렌도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가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고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완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알렌이 굉장히 이제 이름이 알려져 네, 버리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왕실에게까지 당연히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그 얘기를 듣고 알렌을 불렀고 그리고는 의중을 떠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됐을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소녀시대가 생각이 나요. 그 가수 소녀시대.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이제 고쳐줬으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영익은 당시
명성황후 왕족이었죠. 친척의 네. 조카였죠. 친척의 조카. 네. 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이죠. 음. 조선시대 때 그런 얼마나 가깝겠어요. 네. 요즘은 친척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만 해도 뭐 친척하고 굉장히 가까웠으니까 조선시대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렌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광해원이라는 이제 서양식 최초 병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조건이 이래요. 병원 건물, 네.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반 시설 이런 거는 왕실이 됩니다. 조선 왕실이. 비용을 지불하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 같은 거, 네. 하드웨어를 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거기에 의사라든가 어떤 의료 장비 이거는 미국 선교사들 쪽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게 딱 이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설립이 되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광해원을 혹시 어디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어느 병원까지 연결되는지 혹시 아세요? 광해원이 세브란스 아닌가요? 세브란스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서울대 병원하고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이 광해원이 서로 자기의 뿌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전혀 네, 몰랐네요. 그게 상당히 재밌는 일인데요. 그 SBS에서 몇 년 전에 드라마가 제작됐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제작 지원을.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를 서울대에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 역사적 뿌리를. 근데 서울대는 왜 그런 접근을 하게 시작했냐면은 왕실에서 하드웨어를 대지 않았냐는 거죠. 그건 결국 이거는 왕실 병원이고 그렇죠. 네. 왕실 병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대 병원과 내 뿌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세브란스 병원은 어떤 논리냐면은 이거 선교사가 하드웨어 그렇죠. 시작한 거고 계속 그 후속을 선교사들이 지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건물을 짓게 된 어떤 이중성. 후원자냐 아니면 그 안에서 1대부터 지냈던 원장의 어떤 뿌리냐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중원을 생각하면 바로 세브란스로 연결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세브란스 병원이 그 주도권을 갖고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요. 그런데 서울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냥 그게 궁금하네요. 아니 서울대 병원의 역사를 제중원으로 잡으면 얼마나 이게 큰 상징성을 가져요. 당연히 그 뿌리를 찾아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름대로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세브란스만 생각나지 서울대학병원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대중의 어떤 역사적 인식을 세브란스가 장악했다고 봐야죠. 또 그렇게 볼 수 대중의 있겠네요. 어떤 지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구려 역사도 전혀 다른 얘기지만 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삼국시대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갑자기 아니다. 네. 고구려 우리 역사다. 그렇죠.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고구려 가지고 피 터지는 주도권 싸움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중국하고. 일어나게 된 거죠. 중국이 이제 힘이 생기니까 자기의 역사 인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국은 또 그러냐면은 거기에 영토의 일부가 자기 거고 고구려 영토의 일부가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조선족도 여전히 살고 있고 네. 그러니까는 원래부터 내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다. 우리 지방 정권이다. 그럼 고구려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 하죠. 그럼 제중은 어떻겠어요? 서울대 입장에서. 우리도 거기에 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얘기하는 순간 서울대 위상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원조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는 왜 저걸 갖고 싸우지 하지만은 주도권을 세브란스에게 뺏겨버릴 수는 없는 거죠, 서울대가.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브란스의 역사를 쓰는 사가와 네. 서울대의 역사를 쓰는 사가가 서울대 병원 굉장히 그 부분에 서로 주도권을 갖고 가려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좀 젊은 세대가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잘하면 되지. 지금 건물 잘 있고 세브란스 병원 정말 큰데
그 재중원이 네 거 내 거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구려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금방 느낌이 예, 오죠. 맞아요. 예. 이제 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구나, 역사라는 게. 음.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우리가 임나 일본부 네, 맞아요. 설치했다. 네. 이래버리는 순간 음. 역사는 수용돌이 속에 빠져버리고 이게 오늘만 중요하다는 문제가 전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이제 예전에 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제가 이제 어떤 문물을 일본에 전달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는데 일본 교과서에는 그곳에 이제 살았던 일본의 어떤 사람이 백제로 가서 전달해주고 다시 돌아왔다. 이게 루트는 똑같은데 각각의 나라가 해석하는 것과 달라버리니. 예, 역사는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제가 정체성이라 하는 이유가 나는 누구냐. 내가 일본인의 입장에서 내 정체성을 형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 입장에서 내 정체성을 형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라는 거는요. 집단의 정체성이에요. 집단의. 그러니까 집단이 내 기억을 잘 갖고 있느냐. 그게 역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알렌이 제중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병원을 설립했다는 거는 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러지 않겠어요? 치료를 해줬어. 네. 치료가 돼버렸어. 그렇죠. 그때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면 이때 알렌이 한마디만 치면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다 한 거 아닙니다. 네. 뭐 저는 제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렇죠. 이러면서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학교하고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를 네. 간접 선교라고 그래요.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건 직접 선교라고 그래요. 한국은 그 조선 땅은 간접 선교가 먼저 처음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아직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간접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명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사용됐던 게 병원, 의료시설, 그다음에 교육, 학교를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접 선교. 그다음에 아니다. 뭔 말이냐. 교회를 먼저 세워야지. 복음을 바로 전해야지. 어느 세월에 복음을 전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직접 선교. 거기에 이제 비중을 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간접 선교가 당연히 먼저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됐겠네요. 가톨릭은 예전에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나가서 이제 선교사들도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도 한 100여 년, 2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서양 종교기 때문에 많은 배척이나 사람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었던 건가요? 가톨릭이요? 네, 가톨릭이건 이제 기독교건 다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가톨릭과 기독교가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천주교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조선 정부가 힘들어했던 부분이 혹시 저게 외세랑 연결돼서 조선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톨릭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네. 보냈죠. 네. 근데 기독교와 그러니까 즉 개신교와 가톨릭은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딱 네. 보면은 조선 사람 입장에서 이건 무슨 다른 종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어떤 전법을 썼냐면은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르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톨릭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큰 거죠. 조선 조정에서 박해해온 종교. 그다음에 잘못하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종교. 외세를 끌어들이는 종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톨릭과 다릅니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개신교 선교사는 강조한 거예요. 그랬구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개신교 가톨릭이 거리가 멀어진 거는 네. 그 시작점이 그렇게 차별성을 부각해서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100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톨릭이 겪었었던 그런 굉장한 어려움을 천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운이죠. 예. 개신교는 겪지 않아도 됐었던 것 개신교가 같아요. 만약에 가톨릭과 같은 시기에 들어왔다면은 동일한 패턴을 반복했을 거예요. 더 큰 그 제사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그런 박해를 아마 개신교 선교사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100년 후에 오니까 상황이 너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매를 이미 네네. 천주교가 다 맞아 버렸어. 그러니까요. 부채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신교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의 그 매를 먼저 맞아줬다. 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아픔을 먼저 겪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앞서 오셔서 진짜 맨손으로 땅을 읽어놓은 것도 그렇죠. 분명히 예.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가톨릭이 전해졌을 당시에 네. 개신교가 그나마 조선 정부가 그나마 힘이 있었어요. 때릴 수 있는 힘이 그렇죠. 있었다고. 박해도 할 수 있었고. 네네. 유교도 아직까지는 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정조 때도 박해가 시작되었었고 시작됐으니까. 근데 개신교가 들어올 정도 되니까 조선 정부가 힘이 다 거의 빠져버린 거죠. 몰락할 말기였었어요. 서양 열강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유교는 가톨릭 때보다 힘을 다 소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어떤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로서의 힘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성교학적으로 봤을 때 그 시기는 개신교가 훨씬 더 잘 유리한 상황이죠.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희생도 덜 당하고 유교와의 충돌점도 훨씬 적어요. 유교를 막 크게 비판하지 않아도 네. 이미 조선 사회에서는 유교적인 힘이 상실돼 가고 있었던 불교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 시간에는 아마 저희가 보유론 잠깐 얘기하면서 보충하는 어떤 유교를 보충하는 것으로 할 필요까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보유론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제 뭐냐면은 서양의 강력한 종교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 드디어 개신교회가 이제 조선 땅에서 시작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알렌 선교사와 더불어 언더우드와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 그런 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 어떻게 조선 땅에 성경이 또 유입되고 어떻게 성경을 조선 말로 읽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